훈련할 긴장하지 말라고요. 마음 안정시키는 약이래요. 제가 다려드릴게요. 찻잔을 내려놓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걸 다 챙겨줬어? 고맙네. 언니가 그날 떨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동생의 입술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거울 속 그 눈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가져온 것은 전부 내놓으시오. 혼수도 마찬가지고. 언니를 밀어내고 올라탄 가마의 끝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건 꿈에 그리던 부잣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언니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최 씨 가문의 사랑채엔 아직 찬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피어난 민들레가 마당 한쪽을 노랗게 물들였지만 그 아름다움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예전 같았으면 하인이 10명은 넘었을 이 집에 이제는 손바닥만 한 텃밭을 혼자 일구는 두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봄날이었습니다. 23살의 연하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손등에는 자잘한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죠. 손질되지 않은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흘러내렸지만 연하는 그것을 치울 겨를도 없이 장작 패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더니 연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10단은 채워야 비라도 맞으면.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연하의 말어리를 잘라냈기 때문이었죠. 21살의 모란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모란의 손은 연하의 손과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손톱도 반달 모양으로 곱게 다듬어져 있었죠. 모란은 언제나 거친 일은 언니에게 미루고 자신은 방 안에서 거울을 보거나 마을 여자들과 어울려 수다를 떠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언니, 광에 쌀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모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원망이 더 짙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 채로 연하를 내려다보는 표정에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언니의 잘못인 양 몰아붙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연하는 장작 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입술을 꽉 다문 채 힘껏 도끼를 내리치더니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연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신 서방네 보리단을 품삯으로 받아뒀다. 아랫광 왼쪽에 있으니 찾아봐. 보리요? 또 보리예요? 언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모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하는 그 얼굴을 보며 도끼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동생의 표정을 마주하자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란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많이 힘들지. 나도 안다. 안다면서 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매일 보리에 나물 반찬이고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는 지쳤어요, 언니. 모란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담장 위에 앉아있던 참새 한 마리가 퍼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모란은 치마폭을 들어 올리며 불만스러운 걸음으로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도끼질을 계속했습니다. 어금니를 살짝 깨문 채로 무너지려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요. 모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하 자신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다만 지쳐 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들어보니 비단옷을 차려입은 나이든 남자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풍성하고 눈빛이 자상한 그 사람은 연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참판댁 청지기 박서방이었죠. 연하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서방이 이 마을에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최참판 사이에 오래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하의 아버지 최진사는 20여 년 전 전염병이 돌던 해에 자기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그때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 젊은 최참판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야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최씨 집 대문 앞에서 연하를 알아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판 어른께서 혼담을 여쭤오라 하셨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자 하신다 하옵니다. 연하는 흙 묻은 치마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려움은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발걸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최씨 가문의 혼사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란이 물을 길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모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부러움이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연하는 동생 앞에 새 옷감 한 필을 내밀었습니다. 품삯으로 받아두었던 천이었는데 혼수를 준비하느라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모란아, 이걸로 봄옷 한 벌 해 입어라. 내가 시집가면 너도 좋은 데로 보내줄게. 조금만 참으렴. 연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그러나 모라는 옷감 쪽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는 팔자가 좋아서 기와집 마님되고 나는 평생 이 꼴로 살라는 거죠?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는 말은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이제 알만도 하지 않아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손에 옷감을 든 채로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마음 어딘가에 바늘처럼 콕 박혔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더 깊이 아팠던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안에서 보이는 동생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방 안에만 있던 동생이 사실은 이 가난을 얼마나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연하는 옷감을 곱게 접어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담이 오간 지 보름이 지나도록 모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가라앉았습니다. 밥상에서 수저 놓는 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고 대답은 짧아졌으며 자주 홀로 마당에 나와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는 수저를 들지도 않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니가 시집가고 나면 나는 이 집에서 뭐해요? 하인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연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란의 눈이 밥상 위에 고정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인 건 변하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든 너를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모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어 밥을 몇 번 뜨더니 그대로 상을 물렸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에서 돌아온 연하가 부엌에 들어서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단지 옆에 놓여있던 작은 보자기의 매듭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죠. 연하는 손가락으로 그 매듭을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방바닥에 길게 누운 채로 연아는 동생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러움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를 연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은 이 집에 따뜻하게 들지 않았고 두 자매 사이에도 그랬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힌 뒤부터 모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엌길 한 번 거든 적 없던 동생이 갑자기 밥상을 먼저 차려놓고 연아가 자리에 누우면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연아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머리를 빗겨주겠다며 빗을 들고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연아는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란아, 요즘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언니가 시집가는 게 아쉬워서 그래. 연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모란은 빗질을 멈추지 않은 채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요. 언니가 가고 나면 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울에 비친 모란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그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동생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혼례 사흘 전 모란이 마을 건너 약방에서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마른 약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연아가 고개를 돌리자 모란이 바구니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혼례날 긴장하지 말라고요. 마음 안정시키는 약이래요. 제가 다려드릴게요. 이런 걸 다 챙겨줬어? 고맙네. 언니가 그날 떨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모라는 바구니를 정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아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언저리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지만 연아는 그 느낌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란이 노르스름한 찬물이 담긴 찻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풀 냄새가 방 안에 번졌습니다. 연아는 혼수 보따리를 마저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찍 자야 해요, 언니. 내일 얼굴이 밝아야 하니까요. 모란이 찻상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아의 눈이 그 손을 잠시 따라갔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도 어서 자. 연아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란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치마 끝에서 무언가 작고 둥근 것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연두빛이 감도는 옷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두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형제 우애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모라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가락지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너무 떨렸던 탓에 모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가락지가 아니라 찻상 받침 위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단추였습니다. 모라는 그것을 가락지인 줄 알고 치마 속으로 재빨리 감추더니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연아는 조용히 바닥에서 진짜 가락지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들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풀냄새 뒤로 낯설고 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쓰고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연아는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살가워진 동생, 약방에 다녀온 바구니, 빗질을 해주던 웃지 않는 눈,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치마 속에 감추려 했던 떨리는 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연아의 생각은 동생에게 닿았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모라는 끝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어느 혼처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름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죠. 그러나 알리지 않는다면 동생은 바라던 기와집 마님 자리에 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모라나, 내 욕심이 결국 내 발등을 찍겠구나. 하지만 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찻잔을 입에 가져가 천천히 비웠습니다. 쓴맛이 혀 위로 번지더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옷가락질을 품 깊이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혼수 보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 옷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 옷을 입고 최참판댁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바라는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그 집이 동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그 마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방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잠깐 새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하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모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빠르고 차갑게 혼수 보따리를 향해 뻗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새소리였습니다. 귀에 익은 참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맑은 소리였죠. 연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낡은 나무 석가래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상황을 짜맞췄습니다. 모란이 자신을 다른 가마에 태웠을 것이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그 순간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기에 연하는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연하는 발을 멈췄습니다. 집 자체는 허름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죠. 바깥에서 보면 누가 봐도 흉가였습니다. 하지만 안채 뒤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비탈을 따라 반듯하게 구획된 약초밭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귀, 청궁, 황기, 이름조차 처음인 것들이 줄을 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이슬 맺힌 잎사귀들이 아침 햇빛에 반짝거렸고 약재와 흙이 뒤섞인 묵직한 냄새가 폐 속으로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반사적으로 등을 세웠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연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눈과 달리 그 얼굴에는 세상을 잃은 사람에게서 찾기 어려운 고요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렸다기보다는 오실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에게 들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남자의 이름은 한석이었습니다. 어릴 때 앓은 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안채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 수백 권의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등에는 먹으로 쓴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이 방이 이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책들을 혼자 다 읽으셨습니까? 눈이 보일 때는 읽었고 보이지 않을 때는 외웠습니다. 귀는 멀지 않았으니까요. 한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랑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들으며
책등의 글씨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버텨왔는지가 그 짧은 말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날 무렵 연하는 약초밭 구석에서 처음 보는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변 흙이 유난히 촉촉하고 냄새가 강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캐어들고 한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뿌리가 눈에 좋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은 뿌리를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모양을 가늠하듯 한 바퀴 쥐어보더니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연하가 이 집에 온 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이 뿌리가 여기 자라고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밭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구석구석을 챙기기가 어려웠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눈이 좋아지신 뒤에 받겠습니다. 연하가 뿌리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뿌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아침 마을 아래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로 들어선 모란을 처음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마에서 내리는 모란의 손목을 잡고 소매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폐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져온 것은 전부 내놓으시오. 혼수도 마찬가지고 목소리에 인사도 환영도 없었습니다. 모란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혼수는 제 것이 아닙니까? 왜 내놓아야 합니까? 모란이 손목을 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것이 따로 없소. 장남의 빚을 갚아야 집이 온전하니 그리 알고 내놓으시오. 기둥에 기대어 이쪽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표정도 묘했습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모라는 그제야 기와집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번듯해 보이던 대청마루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안채 처마 한쪽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인이라고는 늙은 여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랑이라는 사람은 혼례 첫날 저녁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새벽에야 문틈으로 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라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뒤에 이런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다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가장 깊은 자리에 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모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뿌리를 다리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화의 하루는 일정한 흐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약초밭에서 이슬을 털고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에는 한석 곁에 앉아 처방 문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뿌리를 다리는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 앞에 쪼그려 앉아 연기를 맞으면서도 연화는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던 시절보다 손이 덜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2개월이 지날 무렵 한석이 책을 읽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은 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연하는 약탕기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면 오히려 그 희망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약탕기를 다시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 약이 유독 오래 걸리는군요. 한석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불 조절을 잘해야 쓴맛이 줄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연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약탕기를 젓는 손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한석은 처방 문서를 직접 더듬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게나마 글자의 윤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곁에서 틀린 부분을 조심스럽게 바로잡아드리면 한석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틀렸군요. 비슷하게 읽으셨습니다.
획이 하나 다를 뿐이에요. 비슷한 것과 맞는 것은 다릅니다. 처방에서 획 하나가 다르면 전혀 다른 약이 되니까요. 한석이 입술을 약간 굳히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하에게는 작고 단단한 기쁨으로 쌓였습니다. 어느 저녁 연하가 마당에서 약초줄기를 묶고 있을 때 한석이 방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조금 더 당당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연하는 손에 쥔 약초줄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올랐지만 연하는 위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별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고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2개월 넘게 이른 새벽마다 불을 피우고 손이 트도록 약재를 씻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연하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손등으로 눈가를 빠르게 닦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한석의 눈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한석은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지만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연하는 한석이 쓰는 글의 내용이 약재 처방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마당에 날려나왔는데 집어보니 과거 시험에 나오는 책의 한 구절을 풀어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도 내용도 보통 선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방 안에 돌려놓으면서 이 사람이 품어온 꿈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짐작했습니다. 과거를 보실 생각이십니까?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연하가 물었습니다. 한석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아졌다가 풀렸습니다. 눈이 멀었던 시절에도 그 생각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을 뿐이죠. 당신이 오고 나서야 다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언제 한양으로 떠나실 겁니까? 봄이 오기 전에는 가야 합니다. 그 전에 밭 정리를 마쳐야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벅찰 것 같습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밭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연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귀 뒤가 조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입꼬리를 억눌렀습니다.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쑥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억누를수록 더 단단하게 가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아래 최참판댁에서는 모란이 시장 바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를 모두 빼앗은 뒤 먹을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신랑은 노른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모란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두부를 만들어 이른 새벽 장터에 내놓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시댁 창고에 남은 곡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언니의 손을 보며 속으로 비웃던 그 손과 똑같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장터에서 두부 광주리를 이고 돌아오던 모란이 발을 멈췄습니다. 큰 길 건너편에 가마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뒤로 하인이 여러 따랐고 가마 휘장은 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쳐가는 순간 가마 휘장이 바람에 살짝 거쳤습니다. 그 안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광주리가 기울었지만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마 안의 여자는 단정하게 쪽을 찐 머리에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잔한 여유가 있었고 입술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연하였습니다. 언니, 모라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는 소리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가마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부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약을 탄 차, 바꿔치기한 가마, 빼앗은 혼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앞을 가렸습니다. 광주리 안의 두부는 이미 식어버렸고 해도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언니의 잔잔한 그 미소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석이 한양으로 떠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북과 벼루 그리고 연하가 챙겨준 약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한석은 연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더니 그냥 고개를 한번 깊이 숙였습니다. 연하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연하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배웅하는 자리에서 우는 것은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품 안에 손을 넣어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가을 햇빛에 연두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연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품에 감쌌습니다. 아직 돌려보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목상을 하는 김씨가 제일 먼저 그 말을 퍼뜨렸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 최참판댁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댁 장남의 노름빚이 결국 관아 장부에까지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사출두가 난 것은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마패를 든 관리들이 최참판댁 대문을 둘러쌌습니다. 집안에서는 비명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마당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라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사 행렬의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모라는 2번 놀랐습니다. 어사는 바로 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부인의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정경 부인의 예복을 갖춰 입은 연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을 장터에서 멀리서 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모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저야말로 최참판댁에 시집온 장녀이고 저 여자는 가짜입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란에게로 쏠렸습니다. 연하는 모란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석이 조용히 손을 들어 뒤쪽 관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관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혼례 당일 가마 교체에 관여한 자가 있다 하였으니 증인을 대령하시오. 뒤쪽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 집에서 오래 일하다 쫓겨난 하인 돌쇠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모란의 지시를 받아 연하를 가마에 옮겨 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모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 안에 손을 넣더니 작고 둥근 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연두빛이 흐린 하늘 아래서도 조용히 빛났습니다. 연아는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가락지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혼례 전날 밤 이 아이가 저를 해하려던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을 제가 거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끝까지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으니 이제 이것으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날선 목소리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모라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뉘우침인지 두려움인지 모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증언과 옷가락지의 내력, 그리고 최참판댁 장남의 노름, 빈 문서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친 증거들 앞에 모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혼례를 치른 죄, 사람을 해하려 한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모라는 관비로 처해졌고 그날 오후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었습니다. 모란을 태운 가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 연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오래 묵어있던 무거운 것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아는 손에 쥐고 있던 옷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옆을 흐르는 냇가로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맑았습니다. 연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제 우애를 잃지 말라던 그 목소리도요. 연아는 입술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냇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가락지는 물살을 타고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연아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석이 다가와 곁에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아의 어깨에서 긴 계절만큼의 무게가 냇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